한국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조 원씩 반복적으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돈을 풀면 시장이 안정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금리는 치솟고 환율은 폭등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도망가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의사가 환자한테 약을 주는데 환자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약이 잘못됐거나 병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거나. 오늘은 이 말도 안 되는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시장이 보내는 경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전과 놀라울 만큼 닮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월급이 반토막 났어요. 숫자는 똑같은데 살 수 있는 게 반으로 줄어든 거죠. 집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은행 가면 돈을 안 빌려줘요.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요. 숫자는 남아있는데 구매력과 선택권이 사라지는 상황. 자산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 자체가 말라붙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순간. 이게 진짜 위기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5가지 위험 신호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패닉 유동성, 역설적으로 치솟는 금리, 수십조 원 규모의 PF 부실, 300억 달러 외환 보유고 방어선의 균열, 그리고 환율 1,500원 돌파와 외국인 이탈. 이 5개가 한꺼번에 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 5가지 신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어딘가에 뚫린 구멍을 메우느라 필사적으로 돈을 퍼붓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공개 시장 운영 데이터를 보면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한 번에 수조 원 단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월 단위로 집계하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시장에 투입되는 구조죠. 더 충격적인 건 공급 규모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 돈을 풀 이유가 없거든요. 이건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응급처치예요. 환자가 죽지 않게 인공호흡기를 달아놓은 상태인데 구멍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시장이 한국 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게 두 번째 신호예요. 한국 10년 국채 금리가 3%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4%까지도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유동성이 증가하면 금리가 내려가야 해요. 한국은행이 저렇게 돈을 풀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같은 시기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추세인데 한국만 혼자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겁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데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부동산 PF 폭탄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게 세 번째 신호죠. 공식 통계로는 20조 원대, 시장 추정치는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 더 무서운 건 숫자가 아니에요. 연체율이 10% 수준을 넘는 프로젝트들이 속출하고 있고 민간 신용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 대출뿐 아니라 사모펀드, 회사채, 사채까지 온갖 돈이 PF 시장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부실이 터지면 파급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A건설사가 망하면 자재 공급하던 B업체가 망하고 B업체한테 돈 빌려준 C저축은행이 망하고 C저축은행에 돈 맡긴 서민들이 패닉에 빠져요. 공식 통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부도로 번지는 구조예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한 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300억 달러라는 외환 보유고 방어선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네 번째 신호예요. 1997년 때는 고작 수십억 달러밖에 없었는데 수십 배가 넘게 늘었으니까 안전하다고요? 착각입니다. 외환 위기는 보유량이 아니라 유출 속도가 결정하거든요. 현재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도가
월 10조 원 이상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상당한 규모의 외화 유출이 지속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속도예요. 자본 유출이 임계점을 넘으면 방어선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될 수 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가 몇 개월 만에 무너지는 게 외환 위기의 속성이거든요. 눈 녹듯이 줄어들 때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탈출 준비를 끝냈다는 게 5번째 신호입니다.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고 1,500원 돌파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2024년 11월 기준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13조 원 순매도했지만 동시에 채권은 17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섬뜩해요. 완전히 이탈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으로 자금을 옮기는 거죠. 이건 경계 모드가 아니에요. 탈출 준비 단계예요. 주식 팔아서 채권으로 옮겨놓고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한 겁니다. 이 흐름이 가속화되면 다음 단계는 채권 매도로 이어져요. 그때가 본격적인 자본 이탈의 시작이고 진짜 위기의 시작입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만 터져도 큰일인데 5개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증폭시키는 구조죠.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시장은 더 의심하고 의심이 커지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PF 부실이 터지고 부실이 터지면 외환이 빠져나가고 외환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하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책 딜레마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이 터지는 거죠. 실제로 이미 시작됐어요. 2024년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2,800에서 2,300까지 떨어졌습니다. 18% 폭락이에요. 동시에 원화는 주요 아시아 통화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태국 바트나 인도네시아 루피아보다도 약해졌거든요. 한국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높은데 통화가 더 약하다는 건 시장이 한국을 더 위험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리스크가 된 겁니다. 시장은 이미 한국을 위험 국가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투명성 회복 경로예요. 정책 당국이 PF 부실의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고 명확한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재 부실 규모는 정확히 얼마, 이 중 얼마는 회수 가능, 얼마는 손실 처리, 몇 년에 걸쳐 구조조정.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시장은 오히려 안심해요.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거죠. 2008년 스웨덴이 이렇게 했어요. 은행 부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몇 년 만에 회복했죠. 단기 충격은 있지만 신뢰 회복을 통해 안정화되는 경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기 촉발 경로입니다. 계속 숨기다가 대형 건설사 하나가 갑자기 부도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연쇄 반응이 시작돼요. 은행 손실, 뱅크런, 신용 경색, 흑자 도산, 실업률 급등, 경제 전체 냉각, 이 경로로 전개되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도 부실을 숨기고 미루다가 생긴 결과였어요. 2008년 리먼 사태도 서브프라임 부실을 은폐하다가 터진 거고요. 역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숨기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 배분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원화 자산만 들고 있으면 위험해요. 상당 부분은 달러나 해외 자산으로 바꿔놓으세요. 환율이 1,500원 가면 달러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부채 관리도 중요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상환하세요.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이 감당 안 돼요. 현금 확보도 필수예요. 몇 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으로 보관하세요.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이거든요. 예금자 보호 한도도 활용하세요.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니까 큰 금액이 있으면 여러 은행에 나눠 넣으세요. 귀찮아도 안전이 우선이에요. 부동산은 신중해야 합니다. 미분양 많은 지역, 신규 분양은 절대 피하세요. 건설사 부도 나면 계약금 날려요.
완공된 곳, 입지 확실한 곳만 고려하는 겁니다. 정보 분석 능력도 키워야 해요. 정부 발표의 속뜻을 읽으세요. 유동성 공급은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고 시장 안정화는 시장이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심리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년은 힘들 수 있어요. 자산 가치 하락, 소득 감소, 주변 실직,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하지만 패닉에 빠지면 더 큰 손실이에요.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역사적으로 모든 위기는 회복됐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현금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큰 기회를 잡았거든요. 삼성전자 주식, 강남 핵심 부동산 싸게 사서 큰 수익 낸 사람들 많아요.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예요. 전문가 조언도 참고하되 맹신은 금물이에요. 여러 의견을 듣고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젊은 사람은 시간이 있으니 장기 투자 가능하지만 은퇴자는 원금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여러분의 소의, 소득, 자산, 부채, 가족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형 전략을 세우세요.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우량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거든요.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빚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해요. 위기가 와서 허둥지둥하면 늦습니다. 모두가 팔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자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10년 뒤에 돌아보면 2025년이 전환점이었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과 모든 걸 잃은 사람으로 나뉘는 갈림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나서야 깨달아요.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죠. 왜 그럴까요? 신호는 이미 다 나와 있었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보고도 믿지 않은 겁니다. 설마 내가 살면서 그런 일을 겪겠어? 이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터지고 있는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한국은행이 수조 원씩 반복적으로 유동성을 퍼붓는데도 10년 금리는 3%대 중반까지 치솟고 4%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PF 부실 규모와 높은 연체율, 상당한 민간 시용 비중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폭탄의 크기. 외환 보유고 4,300억 달러나는 방어선이 있지만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 환율 500원 돌파 위험과 외국인들이 이미 탈출 준비를 끝냈다는 수급 데이터. 이 5개가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거든요. 형태는 다르지만 신뢰 붕괴라는 패턴만큼은 과거 위기와 닮아 있어요.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우리 자산을 스스로 지켜야 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려면 먼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꼭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원화, 국내 자산을 지킬 건가요? 아니면 달러, 해외 현금으로 옮길 건가요?